네, 어떤 강의 좀 이제 책 내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란 책인데요. 결국 한국 정치가 어떤 게 구조적인 의사결정 장애 국면에 접어들었나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네. 집필동기는 사실 한겨레 21에서 이제 집필 의뢰 주간 연재를 시작하면서 쌓여있던 원고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한겨레 21의 의뢰는 결국 2022년에 선거 있던 시기에 이 어떤 정치적인 쟁점들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구조를 좀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달라, 또는 일단 사회적인 갈등이 왜 벌어지는가, 이 부분을 좀 깊게 좀 다뤄달라, 좀 분석적인 시각에서 좀 글을 써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재 글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가 정치의 실패 내지는 당시 정부 내지는 민주당 지지연합의 급격한 붕괴, 그리고 뒤이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지지율 급락이 굉장히 좀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한국 사회가 지금 도달한 지점에 대한 어떤 분석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어떤 유형의 선진국이 되었느냐가 결국 정치의 실패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를 결합하면서 결국 그러면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약간 비교 정치학 내지는 비교 사회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세이머 립셋이 이야기한 한 나라만 아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무 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게 미국 예외주의 설명하면서 이제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어떤 다른 다른 선진국을 이야기해서 좀 일종의 도구로서, 유형으로서의 선진국을 좀 끌어오는 게 작업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주목을 한 게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 주목한 거는 사실은 간단한데, 출산율이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한국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2021년에 좀 이제 역전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그리스, 일본,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에요. 이게 왼쪽에 있는 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애만 적게 낳느냐, 그게 아니라 결혼도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사회하고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한국 사회 체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중노동시장에 이은 이중복지구조, 그러면 삶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결혼 비용이 높아지죠. 그리고 자산 기반의 복지, 그리고 그 동네도 주택에 대한 자가소유 사회고 아파트 중심 사회입니다. 거기 남유럽의 아파트는 한국의 대단지라기보다는 약간 공동주택에 가깝긴 한데요. 아파트 중심 사회, 그리고 한국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비견할 만한 어떤 남녀의 성별 분업의 고착화, 그리고 그것의 윤리적인 기반, 가치관적 기반을 이루는 가톨릭적 세계관, 굉장히 한국의 유교적인 세계관과 비슷한 궤를 같이 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탈리아를 작업가설로 끌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정치의 실패까지 굉장히 좀 비슷한 사회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또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을 오히려 이탈리아형 선진국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탈리아형 선진국이라는 고민에 두 가지가 녹아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사회가 어디에 도달해 있는가,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양대 프로젝트가 끝난 한국 사회가 어디 도달해 있는가. 스웨덴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좀 모두가 어렴풋이 독일쯤은 되지 않을까 싶지만은 실제로 남유럽형 사회에 가깝지 않을까. 첫째.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한국 정치의 문제가, 한국 사회 문제가
지금 정치에 실패해 있다면은, 특히 체제 개혁을 하지 못하면은 정치에 실패해 있다면은 그 정치의 실패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따지고 보았을 때 굉장히 이탈리아의 예전 경험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탈리아의 현재 정치 구조, 특히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가장 기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한국이 어떤 유형의 선진국이라는 질문이 저는 이게 모두가 좀 던져봐야 될 화두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추월의 시대니 뭔가, 아니면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느니 뭔가 국뽕이니 뭐 K가 어쩌고 저쩌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과연 K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선진국인가? 좌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산업화 민주화 위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시대적인 과제에 대한 정의, 문제의식을 세우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 과제를,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복합위기, 정치 위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전 요즘 되게 놀라는 게 이대남 현상을 많이 이야기하고, 뭔가 이성과의 교제 기회를 갖지 못한 인셀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셀이라는 비자발적 독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자발적 독신자들의 공통점이 사실은 사회적인 고립이 되게 심합니다. 근데 사회적인 고립이 어느 정도냐면은 국무조정실에서 작년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청년의 만 20세에서 34세 청년의 5분의 1이 일상적으로 혼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친지, 직장 동료 이외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청년이 9.6%예요. 그리고 그 비중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립이 심해지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 공동체 해체라는 것은 굉장히 불평등의 증가와 괴를 같이 하고, 어떤 사회 자본의 감소하고 맥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금 그나마 좀 있었던 복지 제도들의 위기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순하게 한국 사회가 나쁘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즉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고 있지 않아서, 내지는 한국 사회가 되게 낙후되어 있다고 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국 사회가 특정 유형의 선진국 사회에 진입했다고 봐야 되느냐? 저는 꽤 후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지금의 당면 과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정치 실패 원인을 좀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제기하는 문제의 방법론은, 정치 사상사 하는 분들이 종종 제기하고 있는 정치 질서, political order라는 개념을 좀 약간 차용한 것인데, 한국 사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87년 체제론이 이야기하는 어떤 대통령제나 아니면은 소선거구 중심의 의회제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IMF 외환위기, 신자유주의론이 제기하는 외환위기 이후에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2000년대 초중반에 형성된 한국 사회의 노무현 질서라고 할 만한 정치 질서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제가 이탈리아 이야기하는 거는 유형으로서의 선진국이 남유럽에 가깝다. 이 측면은 이제 복지국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복지국가 유형을 나눕니다. 크게 세 가지, 에스핀 같은 경우가 북유럽형, 미국형, 영미형, 그리고 중부유럽, 독일, 프랑스형으로 나뉘는데, 남유럽 있는 복지정책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유럽은 중유럽과 틀리다 하면서 남유럽형 복지사회 내지는 지중해형 복지사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한 어떤 이중 노동시장에서 출발한 일련의 구조들인 건데, 이거를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의 기본 구조가, 김현명 중앙대 교수 같은 분들은
한국 사회 기본 복지 사회 구조가 굉장히 남유럽형 구조에서 신자유주의형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꽤 저는 동의할 만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럽형 복지사회 연구하는 분들이 또 저출산을 해당 사회 문제의 특징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기반 복지 정책, 그리고 뒤이어 이야기할 어떤 기존의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재분배 기제가 흔들리고 재정렬되면서 이게 전반적인 영미식 사회로 전환되는, 내지는 되게 자유방위, 국가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퇴조하는 게 이탈리아나 남유럽 사회에서 익히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점에서 꽤 설득력 있는 작업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 정치, 제가 보통 이제 이탈리아형 사회로 간다 그러면은 한국이 왜 이탈리아처럼 가냐, 한국 정치가. 거기는 의원 내각제고 뭐 소수 정당 되게 많고 뭐 그런데 왜 이탈리아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저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이탈리아의 기존 정당들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던 50년대, 60년대 그 강성했던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당, 그리고 이탈리아 사회의 국가의 가장 중심 정당이었던, 마치 일본의 자민당을 방불케 하는 정도의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 민주당, 양대 축이 동반몰락하는 게 1994년도에 벌어지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92, 93년도에 대규모 부패 수사로 인한 마니플리테로 인해서 보통 몰락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부패로 몰락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보면 기민당의 득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사회당도 마찬가지고 공산당도 계속 지지 기반이 허물어져 갑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양대, 이들 정말 50년대 60년대 이탈리아가 빠르게 성장하던 후진국, 나름 유럽의 좀 뒤처진 사회에서 경제 기적이라는 걸 말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할 정도로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고 대공장, 이제 우리가 아는 선진국의 유형, 탈산업화가 경험하고 대량 소비 사회가 등장하는 그런 선진국 유형에 진입하면서 더 이상 가톨릭에 기반한 기민당, 대공장에 기반한 공산당 모두 지지 기반이 허물어지고, 이렇게 허물어진 지지 기반에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덮치니 우파가 싸그리 몰락하고 재기할 수 없었다는 게 정말 이게 결국은 경제적인 경제 구조 변화가 상부 구조와 예전의 상부 구조와 더 이상 조응하지 않게 되는 그 문제가 발생한 게 이탈리아 정치가 94년도에 확 판도가 뒤바뀌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리고 그 판도가 뒤바뀌게 되면서 등장한 이탈리아의 우파 포퓰리즘 정당, 즉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 그리고 북부의 분리주의 세력인 북부동맹, 네오파시스트, 이제 지금 집권당이 이탈리아 형제들의 원조인 이탈리아 사회운동, 그리고 후신은 국민동맹들이 이때 94년도에 다 이탈리아 의회 의석의 6분의 1씩을 먹으면서 우파의 새 기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재편성되고, 그러니까 리인벤션, 재발명되는 과정이 더 이상 하부 구조에 조응하지 않는 정치 구조가, 질서가 일제히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베를루스코니 집권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정치가 몰락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아닌가,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탈리아 우파들이 그렇게 베를루스코니가 꼴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는 그 민영 TV를 비롯한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가 대중들을 선동하고 조작해서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현실을 조작해서 집권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베를루스코니의 집권에는 대량 소비 사회라는 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대표적인 게 베를루스코니가 거부가 된 거는 밀라노 같은 데 아파트를 개발하면서였고, 국영 텔레비전 일색인 사회에서 민영 텔레비전 면허를 꼼수로 따내면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또 입맛에 맞는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냅니다. 이탈리아 최대 광고 기획사가 베를루스코니 소유인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94년도 선거에서 베를루스코니를 위한 정치 컨설팅 회사를 따로 차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상화된 메시지, 그리고 뭔가 부드러운 지도자, 좀 더 중립적이고 생활 정치, 이런 것들을 베를루스코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90년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꽤 질 나쁜 포퓰리즘 정치였지만 말이죠. 그런 형태의 모습이 우파의 재발명을 이끌었고, 나머지 북부 동맹주의 세력이나 네오파시스트 세력도 어떤 지도자들이 기존 정당, 굉장히 소수적인 소수파 정당을 좀 더 대중적인 버전의, 약간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대중 소구력이 있는 어떤 가치에 호소하는, 우파적인 가치에 호소하는 대중정당으로 현대적인 정당은 탈바꿈하게 성공합니다. 이게 꽤 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포퓰리즘이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게 결국은 이러면서 이탈리아 사회 경제가 그렇게 뭔가 포퓰리즘 정당 위주로 가면서 결국 체제 개혁을 하지 못하고 경제가 계속 부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등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포퓰리즘 정당이 뚜렷한 정책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었고, 또 상대당인 진보 진영의 좌파 민주당, 공산당의 후신은 좌파 민주당이나 아니면 기민당 좌파 세력들이나 그런 진보 좌파들의 연정도 어떤 정치적인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확대되는 불평등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포퓰리즘 정당으로 지지가 쏠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부동맹과 어떤 오성운동의 연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포퓰리즘 정당들이 등장하고 기성 정당이 몰락하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체제 개혁이 안 되면서 경제의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적 고리가 형성되는 게 이탈리아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되게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이 굉장히 좀 피해야 될 워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 부분을 어떻게 피할 건가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이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자는 건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맨 처음에 이야기한 한국 정치의 질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 형성이 됐고, 지금의 문제는 기존의 질서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면서, 특히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면서 정치 질서가 내파되는, 안에서 붕괴됐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게 제 주장의 핵심 요지입니다. 여기서 정치 질서라는 거는 단순하게 정당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정책, 지지층, 정당 외곽 조직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고요. 이거를 보통 정치 질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루즈벨트 시기의 뉴딜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뉴딜을 제창하고, 그게 전반적인 미국 정치, 민주당의 정치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 공화당 정치의 문법도 바꿔놓았고, 이게 1960년대까지, 60년대, 70년대까지 지속됐다는 스토리인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적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주당이 만들어낸 변화, 민주당이 집권기인 2000년대 초중반에 일어난 경제적인 변화가 그대로 보수정당에도 영향을 미쳤고, 양쪽 다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크게 이 정치 질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저는 주된 컴포넌트, 구성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동원, 정치인이 직접 대중을 동원하면서 이게 형성되는 경쟁적 민주주의. 이거는 이제 당시의 옛날 스타일의 이른바 총재 정치라고 하는 옛날 스타일 상긴 정치가 사실 이게 강력한 지도자가 당에 대한 거의 모든 지배권을 쥐는, 그리고 이거를 뭔가 본인들이 일본식의 계파 정치가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정치 외곽에 있는 신인 또는 비주류가 대중을 직접 동원할 수 있는 기제들, 가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터넷 붐을 꽤 탔죠. 그런 대중 동원 기제를 이용해서 직접 동원을 하고, 그 직접 동원을 통한 당내 경쟁이 있는
당내 경쟁 하에서 정당이 하나의 조직액체가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이 되어가는 이런 민주주의가 형성이 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국 경제의 고도화입니다. 이 부분을 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경제가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로 된 것뿐만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대수출 지향형 대기업의 고부가 가치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기업 간 불평등, 산업 간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거고, 즉 불평등이란 거는 불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호황에서 온다는 게 저의 관점인데요. 이건 전통적인 경제학계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기의 호황기, 고도성장기에서 그 과실을 누가 먹게 되느냐? 결국 수출대기업, 그리고 수출대기업에 종사하는 어떤 그 상위 중산층들이나 자산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요에 기반하고 있는 전문직들, 금융이나 IT 분야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상위 중산층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고 그분들의 중산층 행동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기둥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대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기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빨간색은 그 대졸자 부모가 대졸일 때의 자녀 양육 시간과 파란색 고졸 이하일 때 자녀 양육 시간을 연도별로 5년 단위 99년, 2004년, 2009년, 14년, 19년 쭉 분석한 겁니다.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파란색은 별로 늘지 않아요. 자녀 양육 시간이 별 소폭 증가에 그칩니다. 하지만은 빨간색 대졸자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 시간이 굉장히 큰 폭으로 2000년대 초중반에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졸 이하하고 양육 행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 부분을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그 집약적 양육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냥 논농사 하듯이 우리가 굉장히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서 중산층 부모가 자녀를 집중적으로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양육 행태가 서구에서 70년대, 80년대에 확산됐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교육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을 하죠. 또 어떤 그 아파트 집값 담합이 2003년부터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고급 가전제품이 바꾸는 아파트 풍경도 2000년대 중반부터 대중화가 돼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결국 이제 2008, 9년쯤에 레미안 살아요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죠. 예, 광고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결혼하려는 애들이 이제 부모님 댁 인사드리러 가는데 어디 살아 하니까 이제 여자 쪽에서 레미안 산다고 하는. 근데 아파트 브랜드가 일종의 계층 기호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2000년대 만들어집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이 부분이 정치적 행동주의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노사모와 친노 그룹의 2000년대 개발 분화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쭉 가면은 정동영 지지하는 정통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여기에 공동회장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해찬 전 총리가 이끌던 어떤 광장, 시민광장, 포럼광장 같은 그룹입니다. 분화가 되면서 본인들끼리 이게 내전을 치르거든요. 전형적인 중산층 행동주의의 팬클럽 정치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의 팬클럽 정치,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사실의 해석을 두고 다투는 이런 정치 행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그 어두운 색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세 가지 측면에 더해서 그 한국 사회 재분배 기제 또한 그 노무현 시기에 굉장히 등장을 하는데, 지금 노무현 시기의 특징 중 하나가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약자를 위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즉 자산이 적고 상대적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또는 그에 따라서 양육이나 의료 등 노후 등에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 보험에 대한 욕구, 위험 회피 욕구가 강한 중산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 복지체제는
약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주고 동시에 그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분배 기능을. 대표적인 이게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인데요. 위에 있는 거는 일단은 노무현 시기의 특징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및 보건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년만 해도 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 10%로 올라갑니다. 이 주황색 실선인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 사회복지는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양육이 핵심이고 보건업, 간병 부분이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중산층이 지지하는 복지, 특히 대표적인 양육수당 같은 경우가 소득 7에서 9분위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11에서 40%대가 많이 받는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좀 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내지는 아예 좀 급진적인 재분배를 통한 복지는 아젠다화가 상대적으로 기피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래에 있는 사회복지 혜택의 상대적 크기를 연령대별로 표시한 건데, 노인 60세 이상 노년층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받는 게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입니다. 애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아요. 애 키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는 상대적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보수, 특히 박근혜 정부는 노년층 복지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내세웠었죠. 그에 대한 대항마로.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라는 게 한국 정치의 기본 아젠다로 들어온 게 노무현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치적인 변화도 꽤 이끌어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던 게 붕괴되는 게 2010년대 후반의 양상입니다. 즉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약이 구혜근 하와이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가 한국 사회계약의 핵심이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왼쪽 사진에서 보면 이게 사진 3개가, 왼쪽은 야망의 세월에 나오는 유인촌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굉장한 미화 버전이죠. 이게 산업화 시대 잘 살아보세요. 가난을 탈출 이야기했다면 가운데 사진이 1979년도에 유신 최말기에 근로자 복지 우수기업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라는 아젠다가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누구나 근로자도 성장의 과실을 받는 사회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그림은 1989년도에 동해안으로 차를 끌고 나온 중산층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이 80년대 후반부터 마이카 시대나 중산층 소비대 사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제 선진국 담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떤 사회를 하나로 묶는 재분배 담론이 중산층으로 응집이 되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은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약이 이제 소멸을 한 게 2010년도에 누구도 이제 다 중산층이 될 수 없다는 사회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 한국의 중산층이 사회계약이 된다는 거는 가령 그런 거죠. 똑같은 아파트를 살아도, 강남의 아파트 내지는 분당의 아파트를 모델로 한, 그쪽을 목표로 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상위 중산층, 진짜 중산층,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 중산층의 생활 세계가 있고, 거기에 근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내지는 거기로 개층이도의 사다리를 타고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좀 더 넓은 개념의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은 양쪽에 내재되어 있던 균열이 확 벌어지고 더 이상 상위 중산층에 대한 이동이 불가능해졌다는데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설문조사 해보면 이제 하층, 자기는 하층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거든요. 사회 이동의 가능성은 부인하는 거죠. 결국 이건 중산층에 대한 사회 모델 붕괴. 이걸 상징하는 저는 키워드는 그 몇 년 전에 나온 판교 신혼부부라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드라마에 나온 연예인 부부, 연예인 커플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판교의 아파트를 갖고 살면서 뭔가 주말이면 카페 거리에 나와서 유유자적하면서 적당히 회사 일을, 밀린 회사 일을 처리하는 고학력 전무직 내지 화이트칼라 젊은 부부를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고학력, 학력자본. 둘째, 괜찮은 직업. 그리고 특히 판교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IT, 첨단 산업의 직업들. 세 번째로 판교 아파트. 판교 아파트가 보통 20억이 넘는데 이거를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모의 재력이겠죠. 세 가지가 어떤 바람직한 가족의 모델로 이야기되는 사회 자체가 계층 분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도달할 수 없는. 이런 게 있고, 이런 사회에서 문제는 크게 가장 위기가 닥친 거는 일단 민주당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질적인 그룹들, 특히 호남 출시 호남의 정당에서 이제 중산층의 정당, 수도권 서울에, 저는 이제 보통 흔히 민주당을 이제 호남 이주민과 마포 용산, 마포 용산 송동의 중산층의 결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양쪽의 틈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중하층의 이탈이 본격화되는 게 이번에 그 2020년 대선과 2022년 6월의 지방선거였고요. 두 번째는 보수정당도 마찬가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도, 그러니까 제가 그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최근 몇 달 전에 그 국민의힘 토론회를 가가지고, 제가 국민의힘은 60대 건물주의 정당, 민주당은 50대 화이트칼라 대기업 부장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근무 여력이 있는 어느 뉴라이트 출신의 어느 선생님께서, 아니 국민의힘이 뭐가 부자들의 정당이냐, 국민의힘 지지층 다 따져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노인들이다, 우리한테 부자 없다, 진짜 부자 정당은 민주당이다. 이 말인즉슨 국힘 내부의, 보수정당 내부의 지지층도 민주당 못지않게 굉장히 이질적인, 사회경제도 이질적이고 중하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응집시킬 것이냐가 보수정당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 문제에서 2000년대 보수정당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산업화 신화를 이끈 이명박 같은 인물을 내세우거나, 또는 아예 좀 더 복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일종의 산업 아이돌이죠. 이런 아이돌을 내세우는 걸 했었는데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에서 어떤 제가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 명세 자영업자들, 노지는 가난한 노인들이 이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의 이탈자들이 민주당과 국힘을 오가면서 정치적인 불안정을 키우는 게 2010년대 이후에 기본적인 정치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구조적 스윙보터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분들이 2008년도 민주당을 이탈했다 해서 보수정당을 갔다가 2016년도에 다시 어떤 새누리당을 이탈해서 민주당을 찍었다가 다시금 5년 만에 보수 쪽으로 되돌아온 게 그간의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도 마찬가지 원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대로 쭉 나갈 건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어떤 그 집권연합 붕괴 과정을 보면은 다들 불평등과 연관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갤럽에서 22년 말 기준이었나? 2021년이죠. 2021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를 일세별로 갤럽에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거하고 임시일용직,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해당 연령대 몇 프로 있는가,
각각 그린 겁니다. 실선이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점선이 제가 흔히 이야기한 불안정 노동의 비율, 둘 다 유짱구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대 효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한 심판 정서를. 두 번째는 불평등이 과연 전 불평등이 문재인 정부 시기 때 심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정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2022년도에 나온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경제학에서 보면 마크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과 틀리게 판매 가게에서 원가를 뺀 애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크업이 커지면은 그만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크다는 거고, 기업의 마크업이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는 기업의 이익들이 차이가 크고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은 그냥 데이터가 좀 틀린 건데, 양쪽 데이터 모두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2000년대 이후 마크업의 기업 간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애누리의 마크업의 기업 간 편차를 기업별, 산업별로 쪼개 봤을 때,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저 멀리 있는 부분이, 슬라이드 왼쪽 부분이 제조업이고 오른쪽이 비제조업 서비스인데, 제조업 분야의 마크업은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진짜 벌어진 거는 서비스업입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한국 경제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들인데, IT에 기반한 어떤 그 고생산성 서비스업이 성장을 하지만은 나머지 그렇지 않은 서비스업도 광범하게 존재하고 기업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 2010년대 경제 호황기의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나타난 자산 격차가 이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왼쪽은 보통 다들 서울의 부동산 표심만 이야기하니까, 제가 저는 민주당이 2020년도 대선과 특히 2022년 6월 지선에서 더 성적표가 안 좋았던 핵심 이유는, 그 경기도 신도시의 집값이 2021년에 막판에 확 뜹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돌아서거든요. 이게 보면은 김포, 남양주, 시흥, 고양, 수원시, 영통 이런 데가 한결같이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김포시 아파트 단지하고 남양주시죠. 남양주는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하는 데인데, 지방선거 가면은 시장선거에서 민주당이 집니다. 대선까지 어느 정도 우세를 점하다가. 왜냐면 남양주가 옛날처럼 농촌 위주가 아니라 도농복합이긴 하지만은 그냥 아파트촌으로 바뀌었거든요. 아파트 신도시 민심이 돌아서요. 근데 이게 매매가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 거주하는 30대, 40대 초반도 민심 위반이 심각합니다. 주거사다리에 붕괴하고 그를 같이 하죠. 실제로 전세가가 오른,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굉장한 어떤 사회경제적인 불만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그룹인 어떤 그룹들, 특히 검찰개혁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산층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열린민주당에서 어떤 코어 핵심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그룹에 가까워 보이는 열린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웹 조사 결과입니다. 열린민주당 당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소득을 나눴을 때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게 전체 당원의 32%가 월 700만 원 이상 수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인천 거주민이 전체 당원의 61%입니다. 전형적인 수도권 중산층 위주의 어떤 정치가 민주당에서 세를 얻었던 것이죠. 이러면서 몰락하게 된 것이고요. 뭐 보수의 집권 세력도 사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산업화라는
약간 접착제를 이제 더 이상 못 씁니다. 저는 이게 그 보수가 왜 흔들리는지 제가 설명할 때 맨날 들고 다니는 편인데, 역대 대통령 종합평가 추이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이게 7점 만점에 6.7점이었는데 2005년에 2020년이 되면은 6.0점으로 떨어집니다. 거꾸로 민주당 대통령의 평가는 확 올라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는 3.9점에서 5.7점으로 뛰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평가는 4.7점에서 5.6점으로 뜁니다. 뭐냐? 산업화 가치가 더 이상 호응을 받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 반공도 안 되고 산업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새로운 보수들,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이 이른바 시장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유승민류의 보수, 또 자유시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뭔가 약간 새끈해 보이는 그런 보수가 과연 수도권에 못 사는 사람들, 수도권 중하층들, 영남과 함께 보수의 주된 지지 그룹들의 호응을 얻느냐, 그게 안 되는 게 요즘 시장 보수의 가장 큰 문제이고, 여기서 보수의 지지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으면서 지금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국 이게 한국이 갖고 있던 재분배 기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 사회복지가 지출이 틀이 잡혔고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일부는 조만간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을 거고, 왜냐하면 노년층이 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OECD가 정한 복지국가에 한국이 진입을 할 거라는 주장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이제 저희의 예견된 미래인데, 문제는 이 복지가 확대된 마당에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 노무현 정부 때 틀이 갖추던 복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단순하게 복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의 복지 국가가 정부가의 지출이 초세화하고 대신에 민간 업자들을 규율하면서 일종의 공동구매형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공재가 공급했던 사회라고 저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형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재정 지출을 하지 않는 대신에 민간 업자에게 약간의 규제를 가하면서 동시에 독점권을 주죠. 그리고 민간 업자가 비영리 단체처럼 공급을 할 유인을 줍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공공재, 교육이나 의료에서 기본적인 거는 싸고 값싸게 박리담을 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좀 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업체가 운영되도록 하는, 대표적인 게 교육일 거고요. 교육이 저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는 정말 값싸고 양질이고 대량 공급이 가능한 공공 공급 체계가 있고, 여기에서는 정부는 좀 뒷짐을 지죠. 대신에 재정 여력이 늘어나면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 반면에 이 공급 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알아서 공급할 수 있게 만드는, 주거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결국. 왜냐면은 이게 결국 시장과 정부 개입을 절충을 하는 것인데, 절충하는 과정이 계속 사회가 변하면서 원만한, 그게 잘 매끄럽게 작동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닫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데, 보통 이제 닫고 조이고 기름친 시스템이 고도 성장을 전제로 해서 짜여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금 시스템이죠. 보건도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게 고도 성장 사회가 끝나면서 더 이상 이제 쉽게 못 받고 쉽게 수선이 불가능한 사회가 됐고, 대신에 지출은 저성장 고령화 속에서 지출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 중산층 내지는 부유층의 불만이 커집니다.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돼? 우리는 그냥 프리미엄 서비스 받고 말래. 이런 게 커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가
보통 이제 그 의료 시스템이 의대에서 다들 사람들이 과를 기피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뭔가 비수가 제도 내지는 실비보험 제도는 어찌 보면 건강보험 제도의 일부분, 필수적인 일부분인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의료 소비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 그래프는 그 60대, 70대, 80대 초반에 그 보건 분야 공적 이전, 그러니까 건강보험 받는 거죠. 장기요양보험 받는 게 얼만큼 되느냐를 연도를 한 건데, 건강 상태가 점점 양호해진 60대를 제외하면은 70대가 되게 빠르게 올라가요. 80대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료 소비가 늘거든요. 소득이 늘면서. 중산층에 대한 이탈 욕구가 커지죠. 요즘 노년층들 보면은 의료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상위 중산층이 증세에 찬성할 가능성은 점점 줄죠. 이러면서. 왜냐하면 전반적인 지출 액수가 늘어난 마당에. 이러면서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두 번째로 이게 전반적으로 이 공동구매 사회라는 게 굉장히 보면은 그 중산층의 어떤 그 특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결국 전개가 됩니다. 상당 부분. 교육이 대표적이고, 저는 이게 주거가 대표적인데, 아파트 사회라고 아파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가 한국 도시가 지자체에 공급하지 않았던 도로, 녹지, 주차장, 심지어 대단지 있으면 학교가 초등학교가 딸려오잖아요. 2000세대쯤 되면은 유치원들 딸려오고, 이런 걸 공동구매할 수 있었던 최적의 시스템이란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주차장이나 녹지 공간에서 다세대와 아파트 단지는 정말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국가가 주거 공공재에 대한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아파트라는 형태로 공동구매로 그걸 중산층은 사들였고, 그러면서 형성된 그 중산층들의 거주 구역들, 내지는 거기 살고 있는 상위 중산층이 과연 주거 공공재에 대해서 호의적일까? 그래서 저는 청년주택이 대표적으로, 청년주택 같은 어포더블 하우스, 저렴주택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거부하는 투쟁들이 단순히 그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적 토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그 아파트 대단지에 살 권리, 또는 아파트 대단지에서 도로, 녹지 이런 거 공급받으려면 내돈 내산했는데 왜 쟤네들이 들어오냐, 내지는 이런 사회의 성을 일종의 폐쇄적인 클로즈 커뮤니티를 사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범이 되었네, 중산층 사회에서. 저런 식으로 뭔가 일적인 문제가 들어오거나 주거 공제를 위해서 돈을 내라 그러면은 거부감이 커지게 되죠. 이게 이런 균열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진 게 오늘날 복지사회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사회의 재분배 기제의 첫 번째 위기라면은, 두 번째 위기는 인구 문제죠. 첫 번째는 고령화. 고령화 문제는 단순하게 지출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는데, 첫 번째가 장애인의 폭증, 사회 돌봄 비용 자체가 폭증을 하고, 이 돌봄 비용의 폭증은 단순하게 코스트 비유 재정 지출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노동시장까지 다 흔듭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 후생성에서 일본의 어떤 개호, 장기 요양을 받는 대상자의 숫자, 빨간색 실선이고, 장기 요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숫자가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가거든요. 그 개호보험, 장기 요양 보험이 도입된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가 개호 업무 종사자가 2019년에 211만 명인데 경제활동 인구의 3.1%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한국으로 치면은, 이게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2019년 기준에 87만 명인데 금융보험업 종사자보다 더 많아요, 당시에. 이게 결국 장기 요양은 자동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고비용 사회, 그 다음에 노동력의 임금의 증가, 그리고 이 함축하고 있는 이 부족한 노동력을 어디서 끌고 올 것이냐, 필연적인 이민사회의 등장, 사회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제도개혁에 대한 게 압력이 거세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노인의 극심한 불평등 문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노인은 정말 자산 불평등이 극심한데 자산 불평등과 노후 대책, 연금 등의 불평등이 극심한 계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문제도 지방은 커지게 되죠. 수도권하고 전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수도권 중심으로 좀 있는데 외국인은 실제로 그 지방에서는 현실이거든요. 음성 같은 경우가 외국인 비율이 15%입니다. 전체. 왜냐면은 음성에 고속도로 3개가 깔리면서 거기 경기 남부에 있던 경공업 지역이 잔뜩 내려갔고 거기에 물류센터도 거기에 짓고 있고 심지어 쓰레기 폐기도 근처에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다 외국인은 충당하면서 이게 음성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인력 속에서 보면은 중국어, 태국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가 동시에 간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몽골어는 별도 인력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 갈등의 잠재 요소가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개토처럼 살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 시군구에서 특정 동에 몰려 삽니다. 굉장히 사회 문제에 불씨가 생기고 있는 건데 이런 사회에서 이제 지방 문제는 새만금으로 드러난 지방 문제는 이제 커지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은 그러니까 보통 지방을 낙후성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지방에 대한 수도권의 지원이야말로 한국적인 재분배 기제 아니었나, 일본 사회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지방에 낙후되어 있는 어떤 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위한 게 몰락하고 있는 그들, 옛날 구중산층이라 할 만한 일본적인 표현으로 그런 계층들 위한 재분배가 이른바 지역 균형 개발 발전 아니었나, 내지는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전통적인 지역 개발, 지역의 재정 운영이 지금 이제 몰락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게 새만금이 보여주고 레고랜드가 보여주고 지방 거기에 대한 수도권의 격렬한 반발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재분배 기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정책 표류 현상, 제대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종의 정책적인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회에 그냥 널리 퍼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연금개혁이 보여주고,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재정정책도 이 정책표를 전형적인 정책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협상해서 추경을 하기 싫다는 건데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당과 타협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뭐 기금 같은 데서 이제 마통 끌어다 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세입에서 적당히 끌어오고 세출 부분에서 제대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 R&D 같이 가장 정치적인 저항이 작은 부분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일종의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양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념성이 곁들여지는 게 결국 재정 파탄론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전재정 대 재정 파탄론. 민주당에서는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고요. 결국 뭐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결국 이제 포퓰리즘의 약간 늦어졌는데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한 7, 8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지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관됐던 재분배 기제의 문제를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정치적 탈출구로 포퓰리즘이 모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요즘에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산전체주의, 역사전쟁이
몇몇 분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토착외국 역사 바로 세우기와 굉장히 좀 대칭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양쪽 모두 다 결국 적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에네미를 먹고 사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던 문제는 결국 지지연합의 균열이었고, 이번 윤석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의 주창가를 조국 전 장관의 주창가를 소개하는 그런 맥락에서 토착외국어가 도입됐다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분명하게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중하층의 이탈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적을 창출하는 방식을 어떻게 모색할 건가, 가치관과 역사, 정체성,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적과 나의 전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즘 정치학자들이 이해하는 포퓰리즘의 정의에 굉장히 부합하는 현상, 사회가 궁극적으로 부패한 엘리트, 다들 상대당을 부패한 엘리트라 공격을 합니다. 되게 재밌네. 부패하고 종족적으로 분리할 수 있고, 우리와 다른 부패한 엘리트 대 순수한 민족, 굉장히 뭔가 선량하고 뭔가 피해를 입고 있는 민중, 대신에 이 민중을 이끄는 건 특정한 정치인이죠. 정치 세력이. 이게 이렇게 규정하면서 서로 이제 적과 아군을 나눠서 양극화된 정치를 하는 이런 포퓰리즘의 제도화가 벌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러면서 결국 사회적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이러면서 나타난 게 결국 저는 팬덤 정치, 여러 가지 유럽의 포퓰리즘 양상과 비슷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스페인, 요즘 유럽 극우의 키워드 중 하나는 이른바 이대남 정치입니다. 인셀 대상 정치. 그러니까 이건 그 극우가 유행하지 않았던 스페인에서 복수하는 극우 정당이 좀 인기인데, 이 정당의 특징은 페미니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극심한 공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정당이 그 복수가 어떤 그 LGBT에 대한 가치를 다 쓰레기통에 쳐박아 넣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사회경제의 약자고 고립돼 있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젊은 남성을 겨냥한 정치,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슬쩍슬쩍 드러나는 정치의 양상인 거고, 두 번째는 지도자를 어떻게 카리스마를 확보를 할 거냐, 그런 나타나는 게 이제 개인 숭배 현상. 저는 이게 단순하게 운동권들의 퇴행죄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전에 없던 민주화라는 서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산업화라는 서서가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인 정당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모든 정당들이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포퓰리즘 정치나 팬덤 정치의 핵심은 결국 이제 포스트 트루스 시대, 사실을 놓고 다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이게 어떤 사실을 합의하는 게 아니라 특정 본인들의 주장들을 사실의 지위를 놓기 위해 경쟁하는, 너무 팬덤 정치에서 이제 논란이 될 때마다 팬덤들이 보이는 행태거든요. 이런 행태가 일반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양상에 불을 붙이는 어떤 연료가 늘어날 거는 결국 어떤 사회경제적인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제가 뒤에 소개를 하는 거는 이탈리아 북부의 토리노에 있는 옛날 노동자 가정의 2세나 3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2세나 3세 때 아버지 세대의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했고 공산당을 지지했던 가정들이 2세나 3세쯤 되면은 베를루스코니를 지지하거나 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 대부분 이제 남부 출신 이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억압받았던 남부 출신의 노동계급 거주구에 살면서 노조를 기반으로 조직화돼서 좌파 정당을 지지하던 과거와 다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지 못하니까, 노동당의 후신인 좌파 민주당이
다 포퓰리즘 정당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게 저는 한국 사회 미래가 불길한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도 남부에 있는 호남 출신 이주민의 자녀들이죠. 안산 같은 데 있는 공장의 자녀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호남 출신자, 내지는 충청 출신 이주민들의 중하층민들의 자녀 세대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내릴 것인가. 물론 그 사람들이 이준석류의 상계동이나 목동류의 어떤 그 포퓰리즘, 이대남 정치에는 공감하지 않을진데, 하지만은 이준석 뒤에 있던 뒤에 있는 포퓰리즘 지도자는 굉장히 호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실제로 그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라고 지방선거 이후에 결성된 그 선거평가위원회가 민주당 유권자 그룹을 FGI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6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3개 그룹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국힘 지지, 약간 그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굉장히 정통적인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어떤 그 집단인데, 나머지 3집단이 기존 정당에서 이탈한 집단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가장 재밌는 거는 반권일 포퓰리즘이라는 젊은 남성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우파 포퓰리스트, 페미니즘의 적대적인 사람들인데, 동시에 이 사람들은 반기업이고 친복주의예요. 이 사람들의 전체 유권자 비중이 무려 9.3%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여성들, 하층 젊은 여성들은 중하층 여성은 어디를 가느냐? 정치적 이슈에 되게 냉소적이고 상대적으로 친노동이지만 동시에 친기업이고 감세를 지지해버려요. 이른바 민생우선 그룹의 포석입니다. 이게 한 6.4%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열린민주당 당원분들 같은 배타적 계약이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점점 늘어나겠죠. 두 그룹들이 늘어나는 연료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난 지방 문제가 저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제 저는 이게 지방 문제의 핵심은 진짜 그 지방의 압도적인 남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에서 34세 대상 시도별 성비를 뽑아보면은 여성 100명 대 남성 120이 넘는 시도가 여러 곳입니다. 경북 2021년 기준 경북이 128, 경남이 127, 충북이 119,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일자리와 지역사회 답답한 분위기에 못 이겨서 여성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는 겁니다. 서울은 대신에 여초거든요. 예, 여성 100명당 남성이 196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유럽의 독일의 극우 정당, 대한당이 구 동독 지역에서 발행을 하는데, 거기 취재하는 거 기사들을 보면 재밌는 게, 일단 거기 성비가 여성 100명당 남성이 115명 정도예요. 왜냐면은 거기가 되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 서독일로 이주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되게 사회 분위기가 답답할 거거든요. 근데 남성들이 시위를 하는데, 거기 연구하는 어떤 3인당 성향의, 실제 3인당 정치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본인이 결혼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이 시위 안 할 거라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지역 문제 앞으로 향후에 포퓰리즘의 전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 유럽식의, 이게 되게, 제가 책 말미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혁명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에 있는 트럼프가 마오 인민모를 쓴 게 되게 세습 중산층 사회 강연할 때부터 제가 들고 다니는 사진 중 하나인데, 결국 그 부유한 뉴욕과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대도시를 이제 아메리카 농공인민의 바다로 포위한 그 트럼프 동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 일종의 굉장히 좀 신자유주의라고 할 만한 예전의 어떤 그 정치 질서가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소외된 사람들 분노가 어디로 할 거냐. 트럼프도 있지만은 동시에 만만찮게 민주당 계열에는 버니 샌더스로 많이 가고,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의 차이는 사실 백인 인종주의가 있고 없고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똑같이 소외된 사람들이 주력 지지층이고 똑같이 펜실베니아의 버려진 철강 공장에 가서 유세를 합니다. 실제로 정책 내용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 비슷한 측면이 되게 많아요. 양쪽 다 포퓰리즘이 되게 많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같이 될 가능성도 높고, 프랑스 이게 2020년 대선인데 빨간색이 마크롱, 파란색이 르펜입니다. 르펜을 지지하는 거는 파란색 다들 농촌, 가난한 북서부, 뭔가 그 랭슬로의 귀환에서 나오듯이 본인 어떤 동성연애자고 본인은 어디 그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문예 굉장히 좀 그 밑바닥에서 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엘리트가 돼서 여전히 좌파를 지지하는데, 예전에 공산당과 트로츠키주의자를 지지하던 본인의 부모와 형제는 돌아가서 보니 낡은 아파트에서 르펜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판에 하시는데, 그런 그림이 한국에 나설 가능성이 크죠. 예. 이런 상황이 저는 정치의 복원이 없으면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정치의 복원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짧게 3분만 할게요. 너무 길어지는데, 일단 저는 결국은 정당을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언제나 불만인 게, 선거제도 개편만 하면은 뭔가 될 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이야기를 꺼낸 이유 중 하나가, 이탈리아 선거제도 개혁 진짜 많이 합니다. 94년도에 마니플리트 9293에 쓸려나갔을 때 당시의 선거제도가 그 진보 진영 일각에서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근데 그 제도의 특징은 개방명부의 윗줄에 서기 위해서 담합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노조 같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정치인이 1등입니다. 그리고 유착관계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후원관계가. 그러면서 부패가 끊임없이 가다가 이제 사회당 계열의 사회복지업체 운영자한테 더 이상 뒷돈을 주지 못하겠으니 검찰에 꼰지른 어떤 청소업체가 나와서 다 쓸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4년도에 우파들이 압승할 때 했던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완전 정반대로 가죠. 근데 거기도 꽤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당 명부형 폐쇄 비례대표제로 됩니다. 그런데도 정치가 불안하고 포퓰리즘 정당은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탈리아는 어떤 식까지 있냐면은, 이게 정권 교체가 많이 되니까 선거 다수당에 심지어 55%의 의석을 주는 형태의 선거법까지 개정을 해요. 근데 위헌 판결 중간에 또 두들겨 맞습니다. 웬만한 선거제도 실험은 다 하지만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왜? 플레이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 구조와 정치 질서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제도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죠. 한국의 경우 이제 그 정당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운명이 이를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정당 정치를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정당 정치 전통이 없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세력이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고, 또는 저는 팬덤 정치가 했던 역할들이 저는 정당의 상당 부분 역할을 갖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람들의, 국민 유권자들의 불만 어린 목소리를 팬덤 내에서는 그거를 다 발언할 수 있고 들어주고 피드백되고 심지어 공동체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당이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거는 이게 지역 단위에서 실천에서도 중요한 문제겠죠. 이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유주의 원칙, 포퓰리즘, 전 민주주의라는 게 단순하게 다수에 대한 지배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의 권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내지는 다수가 특정 아젠다로 쏠려서 폭주하는 걸 어떻게 제어할 건가, 내지는 권력의 이전의 규칙을 어떻게 세울 건가. 결국 자유주의적인 아젠다들이죠. 어떻게 확립을 할 건가가 대단히 이제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거고요. 결국 가장 핵심은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의 문제 아닌가 싶고요. 왜냐, 기존의 사회계약이 깨진 게 정치 질서의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니까. 그리고 사회계약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결국 이제 민주당의 개혁이건 아니면 보수정당의 부활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건 아니면 제3세력이 나오는 거건 결국 새로운 정치하는 방식, 새로운 이데올로기, 새로운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확보하는 세력이 향후 계속 오랫동안 주도권을 쥐지 않을까. 이게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정당이건 아니면은 굉장히 좀 약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포퓰리즘 정당이건 정치 질서 어떻게 만드는 정당이 향후 굉장히 주도권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인위적인 기획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질 텐데 이 과정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한국 정치 변동을 꽤 설명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혼선 빚어가지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현장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고민하는 동안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는 이제 지방소멸 관련돼서 워낙 이제 지역소멸 관련돼서 이제 고민인데 아까 이제 잼버리 얘기하셨듯이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계속 행사를 주고 재정을 계속 투여하면 정말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 어떤 행정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거를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어떤 선택과 집중을 좀 확고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메가시티 같은 것들은 그냥 마냥 어떤 성장 담론으로만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잼버리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지방의 행정 역량이 굉장히 이제 지금의 지방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죠. 이건 레고랜드도 보여준 문제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역량은 과연 있느냐, 그것도 부족하다는 걸 지금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모두 다 지금 나 몰라 손 떼다가 이제 문제를 키웠다가 굉장히 정치 문제를 발언하면서 이제 위에서 쪼아대면서 대충 수습이 된 거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지방에 돈을 주기를 이제 싫어하는 게 분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는 그런 거죠. 국가가 돈을 내려줘서 SOC 사업을 짓고 거기에 대한 스피드오버 이펙트, 낙수 효과를 받는 형태의 전통적인 지방 개발 사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전작인 약간 다른 제 전작 광고성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라대연의 분야에서 이 문제를 꽤 다루고 있는데, 결국에 무형의 자본이 중요한,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한 경제개발 프로젝트, 그러니까 과연 문화산업이나 관광이나 아니면 첨단기술 산업 같은 고부가치 이런 사업들을 키우기 위한 적합적인 지방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메가시티를 하는 게, 민주당은 이제 메가시티 이야기를 동남권에서 정치 아젠다로 하는데 이게 과연 적합한 아젠다인지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은 동남권 메가시티는 정말 전형적인, 저는 그 동남권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이 사실상 경남이 한마디로 마산, 창원, 진해죠. 마산, 창원이 하나의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그 전라도형 분례에서 소개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부산의 미군기지 앞에 있는 미군 트럭 같은 걸 개조하고 부품 만들면서 50년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현대차에 납품하고 GM에 납품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죠. 근데 이 공장 부지가
없어지면서 부산에 부지가 없으니까 선택한 게 마산인가 창원인가 이거 창원일 거예요. 어차피 요즘 이제 그 마창진다 통합시니까 창원으로 옮겨갑니다. 부산에 있던 사람도 옮겨가요. 그리고 납품 1순위는 다른 자동차 회사도 합니다만 현대차가 제일 납품업체입니다. 하나의 경제 블록이기 때문에 메가시티 담론이 가능한 거지.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전북 문제를 따져보면 사실 전주하고 군산하고 별개 생활권이거든요. 완전히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순천과 광주가 따로 놀아요. 그리고 소지역주의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지방의 거버넌스에서 그런 어떤 대규모 어떤 지역단 초광역 협력체라는 게 가능한가?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만 이 문제를 어떤 거버넌스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따져보긴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좀 행정제도 개편도 있을 수 있고, 초광역권 아예 제도와 메가시티가 아니다 할 수도 있고, 더욱 중요하게 저는 좀 지역의 정치를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른바 지역정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게 전부 그런데 지역개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정치권의 지역 내 엘리트 간의 경쟁이 붙지가 않습니다. 견제도 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잼버리 사업의 가장 놀라는 측면은 그 땅이 물밭이라는 게 몇 달 전부터 전북 지역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 전북 지역 언론들도 그걸 이야기를 해요. 너무 당연한 게 논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매립한 땅이라서 배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나무도 안 자라요. 아니 나무가 안 자라는 너무 당연한 게 거의 전북 지역의 그 엘리트들은 전부 다 아는 게 군산 새만금 지역에 58홀 골프장이 있는데 군산 CC라고 거기는 나무가 다 작달막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안 걸려요. 공을 쳐도. 엄청 더워요. 간척지가 그러거든요. 이게 다 알아요. 피드백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엘리트,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결국 지역 정치 내지는 지역의 견제는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왜냐면 이게 중앙에서 쪼아댄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한다는 건 전부 80년대식으로 간다는 건데, 이번 80년대식이 뭐냐면은 그 지역 위에서 원님이 내려오면 한마디도 지역의 관변단체들 제도로 해서 시정개발협의회 같은 걸 꾸려요. 아주 유지를 끼고 사실 통치를 하거든요. 이게 안 맞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 산업화 시대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지방자치제 폐지도 불가능하고, 폐지하면 더 안 좋아지고, 정치적으로 지방자치 폐지는 힘들고, 또 지역 정치 수도권 위주로 돈을 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왜냐면은 지역을 더 소외하게 만들면은 정치적 부담점이 커지면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일밴 같은 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 필수적 코스트인데, 그런 사회에서 결국은 지방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성장 모델을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좀 더 다른 정치 세력이 좀 더 다른 대안을 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지역 내에 많이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책도 잘 보고 네.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그 책 보다 보면 이제 마지막쯤인가 그 진보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진보당이 지난번에 이제 약진을 해서 시의원들이나 뭐 의원들 당선시켰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면서 지금 막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로 그 지역적인 정당들 또는 뭐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 효능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꼈을 때 정치적인 그런 표출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자꾸만 진행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 같은 이제 뭐
사람들은 잘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진보당이라든가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서도 시의원이 하나 당선되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들도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걸 지지했던 것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정치 효능감을 주어졌기 때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쓰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관련되는 사항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들을 조금은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 사실 정치 예,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 개혁을 사실 제가 사실 뭐 아마 정치 쪽에 저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이게 결국 진보당 이야기는 그 태양광 반대 투쟁 이야기예요. 진보당이 전남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게 결국 그 전남의 그 부재지주들이 농토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다 태양광 패널 까는데 여기에 그 트랙터를 가지신 차진농들을 조직화해가지고 이제 엔클로저 반대 투쟁을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건 정확히 친환경 서사와 반대되는 서사죠, 이게. 친환경을 빌미로 뭔가 농민을 약탈해가는 농민 땅을 뺏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현장성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전농이 지역사회에서 전농과 결합하면서 헤게모니를 정치적 정당을 추인을 받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이게 기초의회에서 의석을 되게 많이 먹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요즘 저는 이제 예전부터 지역 정치 진보적인 정치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 지방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이 결국 의회 정치 중앙에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 레벨의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진보 정치가 오늘날 되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어느 순간부터 지역 조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리고 차세대 주자 중에서 지방의회에서 예전에는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그 꿈을 또 많이 접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결국 원내 정당처럼 하면서 원내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죠. 결국에는 이제 지지 세력을 얻으려면은 기초에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결국 그 지역에서 꾸준히 뭔가 지역의 문제, 지역에 있는 시민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 기반의 로컬에서의 어떤 운동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지방 요즘 이게 장기적인 효과가 어떻게 날지 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대구의 기초의회에서 상당히 약진한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기초의회 시군구의회 기초 구의회 의석의 한 40% 정도를 먹었습니다. 예. 지금 2022년 선거에서 대패하긴 했지만 25% 정도 20% 초반대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정당 광역에는 인문을 모르니까 당을 보고 찍는데 기초에는 어느 정도 사람을 보고 찍어요. 그리고 정당 인물 경쟁력에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좀 더 젊고 뭔가 참신해 보이니까 민정대가 찍은 거죠. 당시에 2016, 18년의 분위기도 있고 이런 게 결국 시의회, 구의회에서 예산을 놓고 하거나 민원을 해결하면서 지지 기반을 넓혀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정당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방의회를 통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번 선거, 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되게 앞으로 총선에도 꽤 보수에게 유리하게 어느 정도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수도권 시의회나 지자체 의회에서,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국힘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됩니다. 지금의 강서구 의회도 그래요. 강서구 구청장이 김태우 씨도 됐다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와 동시에 시의원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국김 사람들로. 고향이나 남양주, 김포도 그러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지역의회 어떻게 적극적 지역을 사고하는가 내지는 전 지역 정치를 좀 더 중앙 정치 개혁이 힘들면은 지역 정치 개혁 아젠다를 그냥 적극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아직도 10%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라든가 또는 그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했지만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2석 2인 선거구가 많은 선거구제라든가 또는 모든 지역 정당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전국 정당만 살아남게 만드는 현행 정당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싸울 전선은 많습니다. 제가 그 전라도는 굴레 썼을 때 강조했던 중 하나가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시의 그 도시계획 플랜을 짜는 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를 가지고 위촉을 하는데 이게 뉴욕만 해도 다 공개하고 도쿄는 방청을 허용하고요. 뉴욕이 아마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근데 한국은 의사록이 아주 간단하게만 나옵니다. 시민 참여가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서울, 보는 눈이 많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이런 데는. 도시계획부터 전선을 만들고 그런 것부터 싸우면은 꽤 호응을 얻을 거고 그게 바로 지역에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저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 사는 기후 활동가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냥 좀 생뚱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렇게 현안들이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정치에서 기후 이슈가 무슨 뭔가 자리 잡을 만한 제가 이렇게 말씀 듣고 계속 이걸 할지 말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기후 계속 해도 될까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즘 기후는 이제 정말 난리가 맞죠 이미 매번 올여름이 가장 시원하다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간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결국은 저는 발전 분야 아젠다를 보면 참 이 정책 표류라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중요한 게 이제 탈탄소잖아요. 그러니까 탈탄소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고 사실 원전도 이제 지어야 되면은 탈탄소 외에 명분이 없는데 어느 순간 탈탄소는 사라지고 태양광이냐 원전이냐 되게 이상한 구도거든요. 뭐 이런 구도에서 실제로 좀 기후 쪽 하시는 분들의 좀 아젠다 세팅 역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발전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도시 환경 문제도 기후 문제가 연결돼 있고 농업 문제도 다 연결돼 있잖아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문제가 아리백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문제들 점점 주류로 이제 편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농업표만 해도 이게 농작물이 확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농민은 못 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보면 예전에 과소원하던 농작물 과소원을 다 나무를 베어내버리고 새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기후변동 문제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냥 아젠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좀 여기와 좀 다른 데서 좀 이래저래 좀 토론하고 이러면은 드는 생각인데 저는 예전에 보면 독일 녹색당 보면은 정말 60년대 70년대 독일 녹색당 전투적이었는데 저는 전투적인 환경운동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인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환경운동을 통해서 정치적 아젠다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꽤 저는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너무 이제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터넷에서 또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 정말 명강이다 잘 들었다고 해주시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중산층 행동주의는 작동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주도하는 약자들의 행동주의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게 좀 안타깝다. 보수정당, 민주정당,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음에도 제3정당이나 진보정당의 주도권을 가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자님 강연 들어보면 이제 그 정치 세력이 극우 행동주의로 전락하는 걸 이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전개될 여지 같은 건 없어 보이는지 약간 희망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도 한국 정치가 되게 다이나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사실 제가 약간 정치 쪽에 연을 맺게 된 게 사실 한 2013, 2014년도인데요. 그때만 해도 보수 정당이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던 때인데 2016년 저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016년 총선의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보수의 정당성이 완전 무너지고 집권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정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2016년에 그렇게 국민의당 분당까지 가면서도 보수가 집권연합이 깨질 줄 알았으며 뒤에 보수 세력이 쫙 찢어질 줄 알았으며 5년 뒤에 무슨 100년 정당 하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더 놀라운 거는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공천 오퍼가 들어왔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검찰총장 됐더니 갑자기 보수로 넘어가서 열심히 이제 반공 전사가 되신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예, 진짜 그래요. 예, 너무 이게 결국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하부 구조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이게 예측이 되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가능 파서빌러티를 좀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는 그 폭을 확장하는 게 사실 구조 분석의 저는 요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조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꽤 강하게 있었고요. 그 점 때문에.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그 에너지가 아직 꽤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가장 큰 에너지는 저희 이제 그 에드워드 파머톤슨이라 영국 노동사 하는 분이 이제 영국 노동계급의 자원 중 하나로 자유롭게 태어난 잉글랜드인이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좀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고전적인 권리들, 고전적인 어떤 평민의 권리, 농민의 권리들이 그대로 장인을 거쳐서 노동계급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좀 비슷하게 즐겨 쓰는 표현이 자유롭게 태어난 한국인들의 전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약간 협소한 개념인데 굉장히 인민주권을 중요하게 하고 본인의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4.19를 만들었고 이후에 그 70년대 유신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5.18로 이어지고 87로 이어지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협소하게 공화주의적인 개념, 대의민주주의제도 갇혀있긴 하지만은 꽤 잠재적 에너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결국은 이 중하층이 사실 목소리가 대변받기는 쉽지가 않죠. 특히 뭔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실 중하층의 정당이 아니라 그거는 대공장 대기업죠. 이탈리아로 치면은 피아트의 전성시대와 같이 하던 시대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이고 이게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약자를 어떻게 대변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결국은 정당 없는 사람들은 결국 조직이 필요한 법이니까 조직과 사회운동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우로만 일색으로 간다고 전망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탈리아처럼 뭔가 결국은 네오파시스트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잘못된 예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1시간 한 40여 분 시간이 됐는데요.
중간에 이제 강의한 처음에 이제 교체하는 시간이 잠깐 저희가 있었지만 뭐 역시나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 오신 강의 그리고 훌륭한 내용으로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셨고 좋은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정치발전소 마키아벨리 편지의 이제 이번 달 선정도서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조기동 저자님 모시고 진행한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